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수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해보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광수님하고 정희님이 미방본이 또 새로 풀렸거든요. 거기에서 짚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송 중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질문 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영식님을 편을 보고서 나서 과연 자녀를 그렇게 어떤 집착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지 않냐. 정신분석 매니아의 그 의견에는 머릿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너처럼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함부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개인 분석을 받을 때, 정신분석가로부터 개인 분석을 받을 때의 얘기를 전함으로써 조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정신분석가랑 이제 개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분석가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분석 매니아의 부모님들은 정신분석 매니아를 놓을 생각이 없다. 그들은 놓을 수 없고 놓지도 않을 거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당신이 그들을 놓는 거다. 그들이 당신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들을 붙잡고 가게 된다면 그것은 노아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들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렌 호난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욕망은 악어의 이빨과 같다고. 악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 새끼 악어가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닫혀요. 플러스 이 아기도 점점점 커지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것이 보호막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마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이빨이 아기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라캉에 의하면 이제 정신적인 발별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거든요. 엄마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상징계라고 하는 법과 질서와 규칙과 언어의 세계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단계에 있었던 거죠. 물론 저는 신경증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욕망으로 표상되고 있는 어떤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욕망에 한 2014년, 13년 때 한창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대가 뭐 20대 초중반 때였으니까 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분석가가 저에게 얘기해줬던, 그리고 정신분석에 관련된 그 담론이나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바들이 지금도 많이 떠올라요. 이 악어의 욕망을 비유하기도 하고, 또 저를 이제 개인 분석하신 분이 말씀해주셨던 그들은 당신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그 말도 굉장히 와닿았고, 그리고 분석을 받으면서 정신분석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참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나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정신분석 매니아 당신에게 쓰이고 있는 엄마라고 하는 빙의된, 약간 이제 그때는 좀 거칠게 말씀하셨죠. 이제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그 귀신을 내쫓지 않는다면 지금 그 상태에서 정신분석 매니아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고 그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 거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즉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 모든 소용돌이와 폭풍우를 지나고 나서 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들과의 그 집착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끌려가는 그 순간 오히려 그거는 두 사람 모두가, 그 가족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 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저에게 엄청난 그런 내적인 흔들림을 끊임없이 선사해주고 끊임없이 저를 어떤 미지의 감정 속으로 밀어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개인 분석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은 되게 달라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저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그때 막 분석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재해석되기도 하고, 네, 그랬던 이제 저희 개인 분석 때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거의 못 놓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 악어가 스스로 입을 벌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새끼 악어를 끄집어내서 너만의 세계로 빨리 가, 나한테 내 이빨이 다치기 전에 너가 어서 여기를 벗어나서 너의 세상, 너의 세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 새끼 악어가 이 어미 악어의 입이 다 다치기 전에 나가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거죠. 정신분석과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거치면서 첫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구나. 나는 은연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의 몇 번의 이제 거대한 이제 삶의 변혁기를 거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로 해서 좀 저희 이제 대답을 좀 가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약간 조금 다른 프로그램 얘기인데 혹시라도 그 질문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환승연의 이제 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현 씨가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얘기를 인터뷰 때 했냐라고 한다면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지현 씨는요,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계속해서 연장이 되다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생각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아버지와의 동일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중요한 이 부분은 조금 짚어야 될 것 같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탐정님들께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미방분 바로 가보시죠. 자, 미방분에서는 저번에 했던 바닷가에서 여성들이 남자를 고르고 있는 그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광수님께서 정희님께 조개를 바닷가에서 골라갖고 줬는데, 이때 정희님과 광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약간 이 말이 뭔가 커플이 된다거나 광수가 관심이 있고 앞에 밖에 나가서도 계속 볼 사이라면 광수님이 정희님께 뭐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선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그 광수 정희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광수의 그런 의젓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또 정희님의 그런 순수한 사랑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응원하고 있는 마음에 시청자로서 동참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 리뷰어로서는 제가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저는 많이 찝찝해요.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정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희님 이제 툴툴거리거든요. 이게 뭐야, 얘는 못생겼고 이 조개덩어리 막 못생겨서 라고 하고 나죠. 이게 뭐냐고 하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광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으로 감동한 것보다는 100만 배 낫지. 정말로 광수님이 정희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도 예뻐 보여,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플러스 지금 자막엔 안 나와요. 제가 이건 임의로 충한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미세한 말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정의가요, 순간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점점점하고 화제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광수님께서 정희님한테 어제도 파스타 드셨잖아요, 영훈인가 먹었잖아 하면서 이 광수님이 진짜 정희님을 이런 식으로 딱 거의 노려보듯이 딱 쳐다봐요. 정색을 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투심보다 정말 너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영호 있잖아. 그리고 또 연하랑 얘기가 잘 통하면 이 말도 질투심보다는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조금 좀 영화한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광수는 미묘하게 질투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른, 연하랑 얘기가 잘 통하나 보네, 뭐 그러시군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군요, 연하랑 얘기가 잘 통하나? 이런 말을 툭툭 던져요. 그래서 현재 그 미방본에서 제작진 측에서는 제목을 이제 뭐 달달한 데이트다, 뭐 설레는 데이트다 이렇게 약간 제목을 지었는데, 저는 리뷰어로서는 조금 결이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말을 과연 달달한 데이트 두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도 정희님이 또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또 말을 안 하다가, 저는 예상했어요. 남자들이 혹시 광수가 정희를 고른다거나 뭐 제가 영혼이 고른다는 거 예상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예상 못했다라고 답할 거 있는, 정희가 광수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순간적으로 정희가 이렇게 하거나 노려본다거나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뒤집어 말하면 광수 또한 정희가 상당히 대답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연하랑 얘기가 잘 통하는 분에 하면서 카메라를 딱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광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가령 이 부분, 어제도 파스타 드셨잖아요 라고 할 때 광수의 이 눈빛이나 표정은 절대로, 저는 이거는 정희 정말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 왜 자꾸 말이 달라? 자꾸 나랑 얘기하는 건 많이 다른데? 앞에서는 너 분명히 내가 1순위 뭐니 했지만, 너 영호랑 또 가서는 또 그렇게 2순위 때 데이트해가지고 50대 50이라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고 나서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끼리 얘기 많이 하나 보네, 뭐 남자들끼리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실제로도 얘기하기도 했고, 영숙을 통해서. 물론 영숙은 그 이후에 정희님이 1순위가 광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광수와 정희와의 데이트에서 최종 선택, 그리고 선택 이후에 나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좋다, 마음에 든다, 나 어제 기다렸다, 이런 식의 정의가. 이게 18대 장면이죠. 나 좋다, 나 기다렸다, 나 보고 싶었다 할 때 광수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지, 뭔가 최종 선택해야 되고 뭐 설레고 그 이후에도 뭐가 뭘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대화를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이렇게 정색을 딱 때리고 정희에게 어제 영호랑 파스타 드셨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정희가 이 표정을 딱 짓습니다. 순간적으로 인상을 딱 찡그려요. 인상을 딱 찡그리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수가 이후에 정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건 뭐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은 끝나가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얘기한다면, 광수랑 정희랑 영호가 너희들은 잘 될 수가 없어, 어차피 정희 넌 나한테 올 거잖아,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지금 그렇게 딴짓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근데 곧 우리 이제 시간은 끝나가잖아. 이제 시간은 없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 내에 정이 너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쓴다는 게 과연 나에게 좋게 볼 수 있을까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저는 더 신경 쓰여요. 정말 잘되고 형커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부담을 주긴 싫다. 이 사람들은 만약 잘 되고 있는 옥순 영호 같은 데 보면은 옥순이 저는 더 아직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호가 뭐 그런 감정 갖고 뭐 그런 건 신경전 안 쓰고 그냥 돌진해버리잖아요. 22기 옥순과 경수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되는 커플들은 이렇게 부담이란 말 자체를 안 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재지도 않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이 부담이 될까?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부담을 느낄까? 이런 게 없이 조금씩 감정의 선을 어떻게든 좁히려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긴 합니다. 이 말도 그렇죠.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좀 조심스럽다. 마음을 모른다, 조심스럽다. 저는 광수가 이 말을 딱 하면서 손에 딱 얹고요, 정의를 정면으로 딱 직면 바라보면서 이 대사를 딱 던져버리거든요. 네, 지금처럼 딱 이렇게 내 검지를 입술 앞에 딱 대고 정의의 눈을 딱 보면서 그 말을 쳐요. 난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광수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데 너가 부담을 느낄까봐 모르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말부터 이거는 저는 광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짓말이 아닌 일부러 그렇게 좋게 지금 계속해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수 자신과 정의 사이의 거리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곧 뭐다? 나는 너의 마음을 몰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해. 이미 정의는 정말 수없이 많이 그 이전부터, 바닷가 데이트 그 이전부터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잡고 미션도 하고 다 할 거 자기 하고 뭐 달도 보고 뭐 하고 할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수가 나는 너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21기 정수기, 21기 영수를 밀어낼 때 그 감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21기 러시아 정숙님께서 21기 영수님을 밀어낼 때 이 말을 해요. 영수님이랑 나랑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요,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담스럽다는 말보다 더 치명적인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이거는요, 너와 당신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어. 나와 당신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고, 당신이 그렇게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나는 넘어갈게. 없는 걸로 치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라고 부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은 너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나는 인지하고 있어. 근데 나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게. 지금 정숙은요, 아예 거절조차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숙은 이 말을 해요. 그 당시 21기, 네, 그 유명한 형신님도 보이고 옥수님도 같이 있네요. 자, 어쨌든 정수님께서 그렇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없어서 나는 대응할 필요도 못 느끼겠다. 그가, 영수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냥 그가 혼자서 할 뿐이고, 그냥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추정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무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광수의 말은, 네, 마음을 모르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광수는 완곡 어법으로 간접적으로 정의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몰라. 나 네 마음 다 잘 몰라.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 있잖아. 그래, 좋아. 그거는 그냥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마치 일본이라든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분쟁 같은 게 일어날 때 일본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항의한 거 우리 미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없는 취급을 해버려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요, 무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은 광수가 정의를 딱 정면으로 응시를 하면서 이 부분과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발 좀 눈치를 채려 말아서라고 좀 해석을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진짜, 제가 상대편이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이 저를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성이, 제가 이때까지 꾸준하게 그 여성에게 관심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이 나는 정신분석 매니아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라고 해석하면은 제가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되겠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게 봐야 될 수 있고, 실제로 또 마지막 날 가보니까 두 사람이 형거일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의가 인상을 팍 쓰면서 웃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말하는 것과 21기 정수기 얘기하는 것과 너무 지금 느낌이 유사해요. 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없다. 나는 영수의 마음 모른다. 영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냥 영수가 혼자서 날뛰는 거다. 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 사이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미방문 분석하느라 15분이나 얘기를 해버렸어. 죄송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제 광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광수님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장면은 어딜까요?
네, 1화 때부터 10화 때까지 쭉 돌이켜 봤을 때 요 장면이야말로 이제 광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장면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찾을 겁니다. 보수적이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어릴 적부터 힙합에 빠졌습니다. 자, 이게 제가 광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서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혹시 제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 전부터 쭉 함께 오신 분은 제가 광수님에 대해서 4화 때인가 5화 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일 거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힙합을 하는 등 상당히 평등 지향적이고, 힙합이라든가 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의 문화에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대중적인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광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광수가 당시에 영수와 자신을 비교하는 듯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영수님과 말씀하시면서 나랑 영수는 완전히 결이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영수와 자신을 이제 금나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로 스타일이 반대된다고 느껴서 이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석이 한번 바뀌었죠. 아, 이건 광수도 알고 있다. 영수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수고 미리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숙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구나라고 해서 제가 7화 때인가 8화 때 한번 해석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요 장면이죠. 그래서 7화 때 광수가 영숙에게 대화를 해서 야, 영숙랑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잖아 라고 했는데 영숙이 이제 고집을 빡빡 부리니까 아니에요, 뭐 내가 봤을 땐 둘 다 말도 예쁘게 하고 하니까 광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구나. 아, 오케이, 알겠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근데 나는 너랑 같은 굉장히 특이한 데이트를 했던 동료로서, 동재로서, 그리고 너가 참 여동생으로 느껴져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너 많이 약간 과로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한번 변경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광수가 영수랑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스타일이 반대다. 그 다음에 7화 때의 기점을 기준으로 아, 광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말 한 거다. 세 번째는 해석이 한 번 더 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 장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광수의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풍기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그가 아버지를, 이제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상류층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탐정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의 해석이 처음에 그가 평등을 지향한다, 약간 하류층의 어떤 그런 문화를 지향한다는 부분은 저의 오판인 걸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보수적이고 근엄한 문화에 대해서 저항을 했으나 나름대로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반대되는 움직임을 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던 거죠. 약간 제가 너무 저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광수가 저와 같은 움직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광수는 몇몇 분위기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있는 그 환경, 즉 아비투스라고 하죠, 그 전체적인 그 문화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항을 하고 싫어해요. 정치적이고 지나치게 상명하복적이며 심지어는 뭐 자식관계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주변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런 보이지 않는 틀에 박혀있는 듯한 그 느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러나 몇몇 가지 그런 분위기만 거부만 했을 뿐 여전히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상류치적인 부분들을 몸에 체화한 상태로 수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즉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문화에 대해서 비록 보수적인 싫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화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재창조한 게 아닐까. 즉 광수가 지금 음반 그 레이업 사업을 하듯이 힙합을 하는 것처럼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그 상류층적인 문화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나름의 타협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광수의 이 말, 영수와 나는 반대된다, 영수와 나는 반대된다고 하는 그 의미도요, 실제로는 광수가 영수 같은 사람이 진짜 문제다, 뭐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찐부자가 아니야,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문화의 성향은 여전히 나는 나를 만들었고 나를 탄생시켰던 그 뭐 상류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유층일 수도 있고 그쪽 문화의 것들을 나는 나름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쪽 문화의 뭐 에티켓이라 할 수 있겠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상류층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예절이라든가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영수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살고 있던,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추고 있다? 속된 말로 교양 어린 사람들의 모임이거든. 영수가 난 그런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당시에 광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즉 광수가 몸담고 있는 그 상류층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문화층과 다르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양 있는 여자, 교양 있는 남자, 뭔가 교양 있게 생겼다.
그런 어떤 기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우아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문화를 광수가 여전히 은은하게 풍기기 때문에 제작진도 적극적으로 초반에 로맨티스트니 뭐니 하면서 푸시를 계속 줬던 거고, 정의와 광수와의 관계를.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정의의 그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백마탄 기사를 보는 것처럼, 네, 최후의 기사를 보는 것처럼 그런 광수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의 광수에 대해서 제작진이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푸시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하나의 드라마 같은 현상인 거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나는 이제 이혼한 여자야, 애가 딸렸어, 근데 상대편이 엄청 이제 찐부자야, 찐가부야, 아니면 뭐 약간 뭐 차은물 같이 갔는데 왕자님이 있어. 그 왕자님이 애 딸린 나에게 막 좋다고 그러네. 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흠집 있는 여자를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교양이 있는 남자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약간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약간 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광수의 행동을 잘 보면은 광수가 영수와의 미묘하게 선을 긋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추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가 왜 옥순에게 끌리는지, 또 정의에 대해서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굴고 있는지도 이 부분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광수가 찾고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과 같은 문화권을 공유할 수가 있는 그 상류층 특유의 그 교양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라고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수가 이렇게 옥순에 대해서 대화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 새초롬한 느낌이 난다, 그것은 상당히 그가 몸담고 있는 상당히 교양 있는 여자들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기품이 있고, 광수의 어머니는 포함해서 약간 그런 상류층의 문화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끔 예술 때문에 이렇게 평창동에 가거나 아니면 뭐 한남동에 가거나 뭐 전시회를 보러 인사동에 가거나 신사동에 갈 때 약간 그렇게 좀 문화가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한남동에 갈 때랑 이제 평창동에 있을 때랑 이 신사동이랑 또 달라요. 인사동 또 다르고 종로 이쪽도 또 다르고 홍대 이쪽도 또 다르고, 각각이 그 문화권마다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술 쪽이나 미술 쪽도 풍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향유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하이 패션, 하이테크, 극도의 어떤 그런 추상적이면서 고귀하고 우아한 듯한 그런 예술을 즐기는 쪽이 아닐까. 왜냐면 그쪽이 그런 문화들이, 그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홍대라든가 인사동 이쪽은 약간 서민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경지를 추구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인사동 그쪽에서도 전체적인 그 풍미가 좀 달라져요. 또 그 한남동 이쪽에서 즐기는 것도 풍미가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잠깐 예술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8월에 신사동에서 갤러리 위에서 했던 그 한익수 선생님의 작품을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번 8월에 했고 지금 끝났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나중에 한익수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저희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나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저희 감상에 불과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한익수 선생님의 작품은요, 유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전시회나 이런 데를 쭉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체를 정교하게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전체적인 이 느낌들도 그렇고 이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 미 그 자체를 극한으로 추구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다른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 비판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있는 현실,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그 추함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이 신사동이나 한남동이나 이쪽 약간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이와 같이 김영랑의 시에서처럼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아름다움이 나선형처럼 쭉 들어가서 미의 극한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그림 바탕으로 현실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한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그러한 부분조차도 다시 증류를 시켜서 아름다움만 뽑아낸 다음에 그 너머의 경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은 이렇게 아니고선 저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그 장점과 빛나는 부분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까지 이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궁극의 경지에 다다르기에는 치명적인 한계 또한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보다 현실을 증류하여서 아름다움의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광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광수가 몸담고 있는 것은 결국요, 처음에 광수는 이러한 보수적이고 근엄한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분위기, 즉 자기가 태어났던 그 환경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문화로 다른 방식으로 회귀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이고 굉장히 그 상류층의 또 다른 뭐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병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고 다시 한번 본인의 한계를 뚫고 나가서, 마치 부처님께서 30살 때 갑자기 자신이 평생 몸담고 있던 그 왕족의 생활에 갑자기 허무함을 느끼고
극과 극으로 완전히 도약을 해버리잖아요. 수행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도약을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자신이 삼고 있는 그 문화에 회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희수 선생님 작품처럼 바로 예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힙합과 같은 음악인 거죠. 즉 그는 전체적인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받아들였으면 다시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정치인을 했겠죠. 또 상류층의 그 문화를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따님에게 전수함으로써 딸 너 또한 내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부했어요. 광수가. 나름대로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혼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즉 가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자신의 삶의 그 프레임에 억지로 맞아 들어가게 하는 그거는 멈췄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화를 자기의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그 문화에 존속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곧 뭐다? 예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또 다른 약간의 도른변이긴 하지만 상류층의 그 특유의 그 아비투스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는 동시에 우아한 기사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기사이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한계 또한 유미주의의 아까 제가 김연왕 씨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유미주의의 한계에서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의 그 전체를 구조를 조망하고 그것을 탈출하거나 완전히 변형하거나 개혁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그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힙합과 같은 아름다운 부분만 추출을 해서 자신의 삶에 녹여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또 다른 의미에서 계승자, 즉 자신의 아버지의 문화적 유산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술적인 부분들, 미적인 부분들만 직류해서 추천해서 일부만 받아들인 나름대로 창조적인 계승을 깨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부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다시 그 문화 속에 함몰되어 감으로써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거죠.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한희주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 아름다운 그 자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흐미하게 녹아버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느낌을 위해서 한희주 선생님의 인생 전체가 지금 하나의 집약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미라, 그러니까 예술 내에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과 선이 이제 탈각이 돼버리는 거죠. 진과 선과 미가 모두가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다다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감히 한희 선생님이 훨씬 더 저보다 고수이시지만 감히 제가 비평을 하자면 어떤 진과 선이 이제 탈각이 되어버림으로써 한편으로는 더 높이 뛰어놀 수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이상의 단계는 도달하기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을까지 그 유미주의의 극한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다시 이 선생님의 작품을 재평가하지 않을까. 정말 김연랑 시인의 미술적인 후예라고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그런 광수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론들이 다 맞다고 한다면 그가 옥순을 택한 이유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인상은 진짜 말 그대로 옥수님께서 본인과 유사한 그 문화권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양 있고 새초롬하며 이국적이며 약간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고 좀 그런 굉장히 교양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으면서 맞은편에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는 남자한테 1억 딱 내밀면서 이 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세요. 딱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뭔가 비슷한데 유사한데? 즉 옥순이 단순히 미인이라기보다는 광수가 그에 대해서 끌린 이유는 어쩌면 나랑 유사한 동료일 수도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옥순이 입을 딱 여는 순간 이제 수단 모드로 딱 접어드는 순간 광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 감정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어떤 뷰티, 아름다운 부분들, 즉 뮤즈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광수가 옥순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지금처럼 옥순이 뭐 쳐다봤을 때 광수가 자기도 모르게 꿈틀한다거나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이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라는 건 성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그래서 저는 약간 뮤즈의 의미로 광수가 옥순을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천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이 약간 뮤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광수는 계속해서 옥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옥순에 대해서 옥순 자기소개 때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되는 괜찮은가라고 얘기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옥순에게 대화 신청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시 한번 당신과 잘 될 기회가 있냐? 라고 묻는 등 그러니까 실제로 옥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남녀로서의 그런 관계보다는 광수는 옥순을 보면서 어떤 뮤즈, 예술적인 부분에서 영감을 얻고 또 그 사람에 인해서 내가 어떤 감흥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옥순이 실제로 말을 하거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런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약간은 조금 약간 미적으로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그런 뭐 어떤 이국적인 그런 느낌들이 광수에게서는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문화권, 광수가 몸담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는 또 이런 요의 스타일들이 되게 많이
어떤 예술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미래나 아니면 예대 나온 분들이 좀 약간 외적으로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광수가 옥순을 바라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제 가설이 맞기도 한다면 동시에 왜 그가 정의화 잘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수의 눈에 비친 정의는 아직 그 문화권에 들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중인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과 중인을 그 차이를 가르는 그 기준이 직업이냐 이런 것이 아닌 그 문화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비투스, 즉 느낌이나 생활 방식을 얼마큼 체화해 있는가에 따라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도 그렇고 지금의 유럽의 귀족들도 그렇고 아무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문화권을 향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돌이 많다 하더라도 니들은 우리랑 급이 달라라고 쳐버릴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그런 특유의 이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그 문화의 특징들일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광수가 정의에 대해서 노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가 그런 느낌을 주진 못하지 않았을까. 정의도 충분히 아름답고 굉장히 똑똑하며 영리하고 또 현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문화권에 있는 그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줬기 때문에 광수 입장에서는 잘 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미세하게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광수가 왜 나는 솔로에 나왔는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만이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이게 뭐 대기업 사람들은 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다거나 지금 한창 난리가 나고 있는 노희영 씨랑 그리고 뭐 최태원 씨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정치인의 자녀와 또 대기업의 그런 총수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혼인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문화권을 공유한다고 추정되고 있는 그 광수는 왜 나는 솔로에 나왔는가? 그것이 저의 핵심적인 질문이자 이번화의 코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그의 자기소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때 22 영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난 그렇게 센 여자가 좋다 끌려온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광수의 삶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면 광수는 결국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상류층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튕겨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일부분을 튕겨버렸다는 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일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즉 상류층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즉 또 다른 본인과 같은 돌싱이면서 동시에 그 상류층에 있는 어떤 그 문화권을 향유하고 있는 그 여성은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에 저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뭐 어느 기업에 뭐 총수로부터 태어났고 나는 이제 이세야. 난 이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그거는 광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이 문화에 젖어드는 거는 광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죽음과 같았을 거예요. 그럼 그가 힙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고시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뭐 다시 정치를 했거나 그렇겠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즉 이 문화권에 어느 정도는 몸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광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센 여자라는 거는 바로 이 저항,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권에 저항한 것처럼 그 여성 또한 저항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용과 저항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광수는 자 22기 영숙처럼 저 정도로 빡센 여자면 충분히 나랑 같이 그 문화권에 들어가도 뭐 무너지지 않고 본인의 나는 퍼펙트, 나는 아프로디테 이러면서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여성은 더 이상은 상류층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광수가 뒤질 수 있는 풀은 다 뒤져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없다. 워낙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광수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상류층의 풀이 아닌 다른 데서의 그 풀을 해서 자신이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공적인 TV 활동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광고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결정사나 이런 데 가봤자 다시 비슷한 사람 또 소개해주고 그럼 그때 만났던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바꿔서 한번 까보자. 전국적으로 한번 나를 알려보고 혹시나 나는 솔로 내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류의 사람을 찾고 이런 분위기를 풍긴다는 걸 알면은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한 명은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었을까 라고 보는 것이 저희 현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광수가 어떤 최후의 진짜 기사 약간 중세의 그런 로맨스 소설이 나오는 것처럼 공조와 기사에서 마지막 이제 기사의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문화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버렸기 때문에 한 발은 예전에 있던 그 아버님이 계셨던 그 문화권에 걸치고 있고 나머지 한 발은 예술적으로 틀었기 때문에 기사의 그 느낌이 은은하게 나는 것은 아닐까. 특유의 그 약간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옥수는 광수에게 있어서 어쩌면 뮤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광수가 계속해서 옥순에게 미묘하게 이국적이고 새초롬한 그런 느낌들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옥순을 볼 때마다 외적으로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반응한다. 그것은 이제 성적인 그런 반응이 아닌 예술가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모델이라든가 어떤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울리게 하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광수가 옥선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게 아닐까. 현재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수와 정의가 조금 잘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의 입장과는 별개로 광수의 눈에 비친 정의는 약간 다른 이질권적인 문화권을 갖고 있고, 대화하기가 좀 힘든, 뭔가 이렇게 교류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반이 다른 사람에 이어서 정의와 좀 잘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광수가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풀 내에서는 그 문화권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뭐 예술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즉 자신과 약간 유사한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찾기가 힘들어서 나는 솔로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온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유미주의적인 미술의 어떤 극한을 굉장히 예리하게, 정말 단분장건처럼 거기에 대한 극한을 달리고 있는 한입수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여러 가지 이제 비평을 곁들이면서 광수와 또 한입수 선생님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추가로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광수님을 계승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창조적인 계승자, 아버님에게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아버님에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적인 부분으로 전용화해서 비틀어서 소화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창조적인 계승자, 창조적인 뭐 귀족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창조적인 기사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미왕분에다가 여러 가지 겹치니까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궁금함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